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키는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좌우 집회로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정선거에 관해서 또 간단하지만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입장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 커밍스 평론가가 최근에 말이죠,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1편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어제 2편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1편에 이어서 2편을 내놨는데 2편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30일 날 입장을 발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현재까지는 사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 지금 후보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이요, 이미 언론에 딱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TV조선에서 후임,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뒤를 이을 원내대표 후보군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김병기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인식 평론가, 아주 뭐 제가 요즘 많이 인용하는데요. 최인식 평론가가 내는 지금 이제 지금 입틀막법,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토론도 없고 논의도 없고 지들 멋대로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한 건데 이런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최인식 평론가의 또 이 평론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환율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환율과 관련된 연말 환율, 내년 환율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또 전문 금융기관들의 평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말이죠. 가짜 방송 요새 횡행해요. 절대로 전옥현 안보정론 TV 딱 요거 아닌 모든 방송, 썸네일까지 같아요. 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어제 집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제도 말이죠,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 집회가 열렸지만 압도적으로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주말 집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진보 단체의 경우에는 촛불 행동이 어제 오후 4시에 서초구 대법원 인근 앞에서 촛불 대행진을 가졌는데 겨우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뻔한 얘기죠. 조이대 탄압하고. 그리고 또 윤명 유인간이 또 올라와서 난리를 쳤네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조이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법부 절바통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든다라고 했고, 강남역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강남 일대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집회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오후 1시부터 열렸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동아면세점 인근에서.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뭐 12배 이상이 많은 경찰 추산으로 6,000명이고 주최 추산으로 뭐 한 3만 명 정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요, 우리 광훈 목사님은요, 검찰청을 해체하면 범인은 누가 잡느냐,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집회에 참석한 우리 우파 시민들은요, 윤 어게인, 그리고 반국가 카르텔 즉각 구속하라, 이런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우파들의 요 집회가 언제든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요. 이만큼 이제 우리 민심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요게 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요 지금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의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부 항상 뭐 똑같으죠. 태극기하고 성조기, 윤 어게인, 상주, 순국 결사대, 이런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금 크든 작든 간에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제 모두 상당히 많이, 어제는 그래도 날씨가 최근 며칠보다는 조금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했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함성을 크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31일 날은 지금 그 빨간화재 김상진 대표의 신자유연대죠. 지금 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대대적인 이재명 퇴진 집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회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신자유연대 성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이죠. 이 김병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와 이 정청래의 정치적인 그 계보를 따진다면 명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다. 이런, 그러니까 명청 전쟁, 즉 여권의 권력 추진적 측면에서 이 김병기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우파 지금 평론가들의 공통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논평을 내놓고 지금 이제 왜 언론 탓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을 하나같이 의혹들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 이용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피감기관인 쿠팡과의 오찬 문제, 그리고 이제 특혜성 진료 이용 문제, 그리고 이제 가족들, 지금 내가 이 칼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근무 중인 장남의 첩보성 업무와 관련된 지금 이제 이 의원실의 도움, 요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 국정원 업무 관련해서 아들이 이 자기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다가 만약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게 했다면 이건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국회의원 권한을 동원해서 국가정보기관 업무를 오후에 처리하였다는 의혹인데 중대한 권한남용이자 이해충돌 사안이다. 이쯤 되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부족하고 분명한 권력형 특혜의 패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이 김병기의 태도는 진상규명은커녕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는 선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권력형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의 정면으로 반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께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이죠. 과거에 우리 국정원에 있을 때는 참 굉장히 능력도 있고 상당히 신망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의혹이 터져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국정원으로서는 제가 이제 후배에 해당되고요. 또 뭐 정치적인 그 성향은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여하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 입장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TV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 경쟁이 조기 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쭉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 내수도요,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정청래 지도부의 역학구도도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친명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군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박정, 백혜령,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전 의사를 갖고 주변 의원들을 지금 이미 접촉하고 있는데요. 박정은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를 도왔어요. 그래서 박찬대도 찐명 중에 찐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백혜련은 이제 검찰 출신이죠. 백혜련은 경찰 출신이고 한명수 대표 때 영입됐던 인물이 백혜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파색이 좀 얕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인 이 한병도, 이 한병도의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때 한병도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 586 운동권 출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지금 주변 의원들을 쭉 만나면서 지금 사실상의 물밑 지금 선거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이죠, 지난 원내대표 때도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오승래 사무총장, 이른바 1인 1표제 때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이현주,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케미가 어떻게 잘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원내대표 선거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명청 전쟁이 더 조기에 터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최고의 의원 보궐선거하고 맞물려 갖고
지도부 변화의 진폭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보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 지자체장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5월 후반에는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있는데 여기에는요, 조정식 6선, 김태년 5선, 박지원 5선, 이런 사람들이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추미애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안 보이네요? 예, 추미애는 뭐 경기지사설이 상당한 또 크죠? 예. 그래서 최고위 보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요 이제 국회의장 선거까지 이어지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좀 세력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요, 작년에 6월 지금 당헌을 개정하면서 원내대표 교류 시에는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 내년 6월 초죠, 채우도록 한 거, 이게 이제 변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6개월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올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를 미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보선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일 날 입장 발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박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의혹을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박주민이도 김병기한테 사퇴하라, 이런 압박의 신호가 아닌가. 예, 그래서 당내 분위기 때문에 김병기도 말이죠. 상당히 거치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렇지만은 지금 사퇴는 하지 않고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진 커밍스, 이 한국 경제가 지금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확장재정. 한마디로 돈은 없는데, 정부가 돈이 없는데 돈은 계속 뿌려. 그러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그렇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제2편. 예, 그래서 국가 채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뭐 63.4%까지 올라간다. 예, 국가 채무가 2026년도가 되면 이 정도까지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현금은 뿌리고 세수는 없고, 예, 그리고 환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이러니까 딱 결론은 딱 한 가지,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말이죠. 진 커밍스 이 평론가의 의견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장문의 이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도 제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최대한도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제 2편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1편이 나왔고 2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편에서는요, 한국의 급속한 재정 악화와 IMF 경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지역성을 분석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를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지 첫 번째는요, IMF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 IMF 경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MF는 2025년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말이죠,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이례적 경고를 세게 냈어요. 자, 경고 내용이 뭐냐? 현재 G2 일반 정부 부채 D2를 보면 GDP 대비 53에서 54%고 현재가 말이죠. 2030년이 되면은 64% 이상이 되고 2050년이 되면은 130%에 도달한다. 더군다나 기축통화국가국인 미국은 125%인데 기축통화국보다도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채무 부담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125인데 우리가 130 넘어가니까 2050년. 그래서 IMF는 특히 비기축통화국이에요. 예, 비기축통화국 지위에 있는 한국이 이 정도 부채를 지면은 결국은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 예, 서브린 리스크,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제2의 IMF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국의 세 가지 부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D1, 이게 D1 중심 발표가 실상을 왜곡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1이 이제 국가 채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 D2는 일반 정부 채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IMF 기준과 학계 기준 D3, 요거하고 비교해 볼 때, 정부의 D1 중심 발표가 실상을 왜곡하고 IMF 기준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IMF 학계 기준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통계 발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왜곡시키는 거 봤죠?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3 학계에서의 지금 이제 이 부채 지표를 보면은요, 경제학자들이 보는 진짜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2029년도에는 80% 돌파 가능성이 높다. 예, 80% 국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IMF에서 보는 요 지금 채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게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IMF.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확장 재정을 이재명 정부 내내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확장 재정 정책에 과연 지속하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로 볼 때 가능하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장 재정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경기 부양령 확장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자극 심리, 자극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방해하고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가 된다. 예, 붕괴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번째, 한국의 총 부채 구조를 보면요, 2025년도 12월 기준인데 진 커밍스는요, 정부 부채만이 아니라 기업, 가계, 공공부채의 심층, 삼중 구조를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정부만이 아니라 기계, 가계, 기업 전부 다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채. 예, 그래서 이것은 한국 경제 전체가 빚으로 돌아가는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간의 소비, 투자 여력이 동시에 마비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한계와 환율 영향을 보면, 미국은 달러 발권력으로다가 부채를 방어할 수 있지만은 왜 기축통화 국가니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신용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서면 외환 유출과 그리고 환율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도 해외 자본의 신뢰 이탈 신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전반적인 핵심의 메시지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부가 숨기고 있는 재정 위험 D3 기준 부채, 이게 이미 경고 수위를 넘었다. 확장적 재정과 복지 지출 증가가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미국식 부채 확대 정책은 한국에 치명적이다. 성장률 1%대의 저성장에서 빚으로 빚을 갚는 경제가 고착되고 있다. 그래서 진 커밍스 평론가는요, 한국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재정 체력의 붕괴와 정책적 인식의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 진 커밍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애국적 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지난번 1편에서는 지금 이제 뭡니까? 이 환율 폭등 문제하고 자본과 기업의 이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1편에서. 그래서 1편을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달러 환율이 1485원대 급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 유출의 원인을 정치 리스크로 진단하는데, 이재명의 공항 책갈피 달러 유출 주장을 비웃으면서 실제 원인은 합법적 자본 이동,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서학개미,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같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본수지의 붕괴 때문이다. 즉 미래 성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기업 정책,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민노총의 폐악질, 그다음에 친중 반미 노선 이런 걸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크타운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트럼프 압박을 핑계로 해서 미국,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고, 왜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생산성은 파업이 워낙 잦아갖고 미국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증가를 갖다가 자찬으로 치부하면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으로 원화를 투매 중에 있다. 이런 경고를 한 바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제 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법무부가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할 때가 아니라 돌폐할 시기다. 벤 본디는요, 관리형 인물인데 위기를 정리하고 시간을 벌면서 파장을 낮추는데 익숙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 국면은 그런 인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정면으로 밀어붙이고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 점에서 벤 본디는 지금 싸워야 할 국면에 맞는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진 커밍스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느냐? 트럼프의 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앱스타인 관련 문서가 또다시 100만 페이지나 추가로 발견됐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 사기극 때문에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 붓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부정선 같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인가? 앱스타인과 실제로 엮어 있었던 쪽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그들의 이름을 전부 공개하라. 망신을 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나라를 돕는 일로 돌아가라. 급진 좌파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제프리 앱스타인 이야기만 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도 결국 또 하나의 마녀 사냥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 커밍스의 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주현 변호사도요. 한국의 부정선거 연결고리도 드러나고 부정선거와 조작선거가 밝혀지는 2026년이 될 듯 같다. 기회주의자들아 줄 잘 서라. 이제는 진실과 정의에 줄 설 때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글을 올렸어요. 요 얘기는요,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SNS에 글들이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이 부정선거에 국제적인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 요거. 그래서 2020년 부정선거,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베네수엘라 내부고발자, 세르비아의 원격 선거 조정, 제프리 앱스타인의 정보작전, 그리고 트럼프가 음모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총력을 기울인지 등을 폭로하는 충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모든 선거 관련 업체들은 동일한 글로벌 선거 사기 카르텔이 통제하에 있으며 기계들은 모두 대만에서 생산되어 각기 다른 회사 로고가 부착된 채로 사용되고 주요 통계 거점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 있다. 기억하세요. 바이든은 2020년 조지아에서 단 11,000표 차이로 승리했을 뿐이며 이제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표가 무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조지아주 부정선거 문제가 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폭로가 된 바 있어요.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깔면서 SNS에 이거를 유청하면서 지금 금년도 이게 내년도에 부정선거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기회자들아 줄을 잘 서라. 이제는 진실과 정의에 줄 서라. 이런 외침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